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소샘플러스의 이금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영양교사 임용고시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한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조금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이론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과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시작을 하고, 그쵸? 일반적으로 이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또 많이 해보시죠. 그러고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에 대한 감각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다 경험을 하시게 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그런 어떤 키스텝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확인한다.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뭔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십니다. 맞죠,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계획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그냥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그렇죠. 2008년도부터 2024년도 이 4학년도죠. 작년에 우리가 시험을 봤으니까 24학년도 문제까지 기출문제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푼다라고 할 적에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말 자체가 기출문제를 그냥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춘다 또는 뭐 맞추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를 아주 엄밀히 들여다봐서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쵸? 뽑아서 기출을 분석한다고 하죠. 기출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기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간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동안 기출됐던 유형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이것도 트렌드가 있답니다. 그죠? 유형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문제, 과목마다 어디 영역에서, 평가 영역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됐는지 빈출된 그런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핵심 개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지 또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기출 분석을 어떤 측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뭐예요? 정보를 수집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론을 쭉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론들을 조합하고 이론들을 통합하고 또 문제의 답으로 생성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해서 진짜 내가 문제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가지런히 그렇죠? 가지런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진짜로 답에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들이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임용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범 답안이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연습부터 이제 기출 분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움직한 문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상 문제를 갖다가 도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뭐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 중요한 분석을 통한 기출 분석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상 문제를 도출을 해서 이 예상 문제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전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출 분석이에요. 단순히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지? 어디서 나왔었지? 답이 뭐지? 이렇게 평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기출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이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또 뭐라 그러나 중요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리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지 진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출 분석을 포함한 예상 문제도 풀어보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 기출 분석, 모든 측면의 기출 분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출 분석하는 거를 좀 맛보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그 다음에 영양판정 및 실습, 교육 및 상담 실습 이렇게 4과목 생사영령을 맡고 있습니다. 이 생사영령에서 각각의 과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이죠. 5개년에 걸친 영역별, 평가 영역별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쭉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각 과목마다 이런 측면,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생사영령 중에 생 먼저 갑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여러 영역에서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생애주기 영양학은 모자 영양 이전에 평가 영역 1로 해가지고 영양소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영양학과 생화학 이쪽 파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아니고 영양학은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자 영양에서는 상당히 범위가 많죠. 모자 영양이 그래서 임신, 수유부, 영아기, 유아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20년도부터 24년도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시다시피 매해마다 문제들이 나왔어요. 매해마다 이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기도 거의 매해마다 문제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내용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 노인기, 에너지 대사와 균형은 사실 영양학 파트에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운동과 영양 파트만 대부분의 생애주기 영양학 전공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기출 분석 측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측면으로 봤을 때 5개년도 동안 어떤 영양소가 이 KDRI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그쵸? 뽑아내야 되는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도출하고, 어떻게 도출을 하고, 이 뽑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더 확장된, 예상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년도에 노인기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기에서 KDRI가 나왔어요. 노인기에서 나온 것이 보면은 이게 지금 성인보다 어쩌고 저쩌고 성인기보다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당시 나왔던 것이 비타민 D였어요. 그쵸? 비타민 D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충분 섭취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노인기한테서 비타민 D가 나왔다는 얘기는 노인기에 굉장히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기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노인기를 성인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인보다 많이 섭취하잖아요. 노인기가. 그쵸? 여기는 10 마이크로그램, 여기 15 마이크로그램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 많이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양소가 나왔어요.
20년도에 노인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 이건 답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놓고 봤을 적에 노인기에서 그러면 성인과 비교를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대부분은 노인기에는 성인기와 비교를 했을 때 영양소 섭취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노인한테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량을 더 많이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기 생리적인 변화와 같이 연관돼서 요 한 틀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가장 심플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토대로 해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 노인기라고 하는 생애 단계를 놓고, 이걸 기준으로 놓고 노인기에 특별히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영양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양 불량의 위험이 높은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불량의 위험이 높은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개념을. 요 핵심 개념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요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비타민 B12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타민 B12는 왜 노인기 때 더 영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그죠?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위액의 분비 감소, 그리고 또 내적 인자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몇몇 영양소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영양적인 불량의 위험이 높아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또 하나의 노인기에서 나올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기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노인들한테서 특별하게 더 섭취가 불량한 영양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비타민 A라든가, 뭐 비타민 B2라든가, 리보플라빈, 뭐 칼슘이라든가, 또 누구 있지? 철. 이런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들 중에서 이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75% 미만이면서 이렇게 평균, 이런 영양소들이 평균 필요량, 얘는 이제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으니까 평균 필요량이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까지 다 합쳐서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활용하는 영양소가 이런 영양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기라고 하는 생애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비타민 D가 나왔지만 요거와 같이 확장돼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비타민 B12라든가 비타민 A, B2, 칼슘, 철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KDRI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모든 영양소를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기에 비타민 D를 물어보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보시면 노인기에 또 뒤에 나올 거예요. 뭐 수분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거기서도 그 수분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놓고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확장 개념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KDRI 측면에서. 그죠? 자, KDRI 측면으로 생애주기 영양학은 제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라서 계속 좀 보자면, 요번에는 이제 임신기가 나왔어요. 임신기. 임신기에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임신기에 아마 기억이 제가 생각할 때 비타민 A였던 것 같고, 니은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서브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임신기라고 하는 생애 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수유부라고 하는 생애 단계로 개념을 어떻게 확장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임신기의 그 임신부라고 할까? 임신기라고 하고 여기는 수유부라고 하니까 또 뭔가 말이 이게 라임이 안 맞아. 그쵸? 임신부, 수유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KDRI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추가 섭취량이죠. 추가량. 영양소의 추가 섭취량이 대부분은 수유부가 많습니다. 수유부가 많지만 그 와중에도 임신부가 추가량이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다 같은 게 있어요. 추가량을 똑같이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설정이 안 돼 있는 게 있어. 둘 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설정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임신부가 더 많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또 수유부가 더 많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양소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한 비교를 해둬야 하는 거죠. 비교를 해둬야 되는 게 요런 이제 임신부, 수유부 개별적으로 영양소 섭취량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나오면은 이런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정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생애 단계별로 중요한 영양소들을 정리할 때 꼭 한번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KDRI 측면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 14세 여학생의 이제 권장 섭취량과 단위를 쓰라고 하는 건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 기억의 이유를 이건 철이구나. 철에 대한 게 나왔어요. 철. 여기 밑에는 좀 다른 문제고 철에 대한 것이 또 철이라는 영양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막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굉장히 체내에서 필요량이 증가하는 영양소지요. 그래서 이 철을 놓고 철 같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어느 생애 단계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렇죠? 많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또 남성보다 일시적으로 또 섭취량이 더 증가하죠. 증가해서 쭉 유지가 되다가, 그죠? 또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면은 감소하면서 또 유지가 되다가 또 감소하고 이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리가 청소년기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지만 전 생애에 걸쳐서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에 이게 감소되는 시기, 또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증가되는 시기, 왜 이것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요 철과 같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철의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게 되는 생애 단계가 있게 되죠. 그런 상황이 이제 언제예요? 뭐 노인기 이런 식의 생리적인 변화와 또 연동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영양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질환과 관련돼서도 빈혈이라고 하는 이제 철 결핍성 빈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철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측면에서도 이 철이라는 영양소를 중심에 놓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죠. 이런 정리 과정이 다 우리 기출 분석과 문제풀이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몇 개 있어요. 철도 그렇고 제가 볼 적에는 철도 그렇고 뭐 칼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또 이제 있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과목에서 많이 나왔어요. 영양에서 나오고, 이렇게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 판정에서도 나오고, 식사요법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철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는 또 어딘가요? 또 청소년한테서 나왔죠. 청소년한테 이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묻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양소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의 분율이 높은 영양소에 비타민 A가 들어가요. 여러분, 비타민 A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먹고 있나 봐요. 비타민 A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또 성장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그리고 다른 지용성 비타민과 달리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충성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뭐 얘는 이제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A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뭐 임신기에도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청소년기에도 등장을 하고 노인기에도 얼마든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소년기가 아니라 뭐 2023년도, 올해가 24년도, 2022년도에 뭐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영양소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의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해가지고 만약에 노인한테서 우리나라 노인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역시나 비타민 A도 들어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B2, 그다음에 칼슘,
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생애 단계마다 좀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20 국민 건강 통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비타민 A는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비타민 A의 섭취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A라고 하는 영양소는 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A가 이렇게 나와? 그럼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비타민 A와 관련되는 영양 상태 판정에 대한 지식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 판정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영양 판정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저기 연결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타민 A를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뭔가의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게 되면은 그죠? 하게 되면은 더 생각을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것도 같이 파악하면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평면적으로 뭐니까 뭐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 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몇 개의 문제들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톡톡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갖게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나오게 되면은 뭐 철의 흡수나 흡수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아까 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할머니가 나왔어. 이제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 연세가 82세야. 이런 어떤 노인의 그 후반기 노인이죠. 노인 후반기의 생애 단계에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였었냐면은 KDRI와 관련된 건 수분에 대한 이제 충분 섭취량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가로 아니니까 먹는 물이군요. 액체 상태로 수분에 대한 섭취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애 단계에서 영양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탈수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탈수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분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분이라고 하는 KDRI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뭔가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생애 단계가 또 언제 있나? 여기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개념으로 언제 있나? 수유기죠. 수유기는 우리가 모유를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유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유부에서 수분에 대한 충분 섭취량 설정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임신 수유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대부분 중요한 영양소들 거기에는 이제 추가되어지는 에너지, 단백질 섭취량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엽산을 비롯해서 중요한 그죠? 철을 비롯해서 둘 다 추가를 하지 않는 칼슘 이런 것들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왜 이제 임신기에 추가하지 않냐 이런 이유까지 연결해 가지고 KDR을 놓고 보면은 두 생애 단계의 어떤 특징을 놓고 비교를 해볼 때 다 확장돼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인 거죠. 그래서 수유부한테서 수분에 대한 설정 근거에 대한 것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서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거. 요 과정까지 해서 내가 답을 써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문제를 냈던 사람한테서 그것을 평가받아. 요런 과정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되면 확실하게 내가 이제 더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봤던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식이엽산 당량 계산하는 거 있었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임신부죠. 아연 권장 섭취량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미 임신부하고 수유부에 대한 뭔가 이제 비교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놨다면 이런 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추가 섭취량에 대한 거를 우리가 비교를 했지만 항상 우리가 추가 섭취량 옆에다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를 추가했어. 그래가지고 비임신 여성 29세에서 39세, 20세에서 39세, 이러나요? 29세에서 이제
40세쯤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이런 여성들한테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이건 예예요. 50이야. 그런데 추가량이 0.5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50.5야.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는 아연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KDRI에서는 단위 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앞선 그런 문제를 통해서는 다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기출 분석을 하는 거고 기출 분석을 토대로 많은 예상 문제들을 뽑아서 그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또 이론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진짜 답안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전에 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은 이것 이외에도 생리적인 변화, 생애 단계별로 너무나 많은 생리적인 변화들, 그리고 또 이제 생애 단계별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양 문제, 그리고 생애 단계별로 중요하게 관여하는 호르몬 측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기출 기반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더 빌드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생사 영역 중에서 이제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도 5개년도의 식사요법 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굉장히 뭐 이제 해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옴직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소화기 질환하고 식사성 알레르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24년도에 나왔던 거랑 22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되게 입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질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교환표 있고 식품교환표에서 식단 구성하는 내용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단에 실제로 사용한 식재료의 특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교사로서 또 영양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 보시면 이게 이제 22년도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간성 뇌증 환자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염식을 하는 건데 작성 방법.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는 항상 문제풀이 과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기입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쓰시면 되고 문제 읽어보고 뭐 지문 보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 조금 이제 한 4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작성 방법부터 먼저 읽어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작성 방법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 지문이 됐던 사례가 됐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는데 차례차례 보고 나중에 작성 방법을 보면 결국 또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뭐 가로 안에 뭐 식품 교환 단위수를 써라. 그 다음에 분량을 써라. 그리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이유를 써라. 아미노산 이유를 뭐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서술해라. 이 얘기는 간성 뇌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간성 뇌증인 환자의 경우에 아미노산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혈중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게 왜 나타나는지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알아야 대사적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환이 있으면 이런 대사적 변화를 알아야 돼요. 대사적 변화를 알고 이 대사적 변화가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식단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식단을 작성하는 도구로 식품 교환표를 사용을 할 적에 이 교환 단위수나 일회 분량에 대한 섭취 분량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식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사적인 변화가 반영이 되어져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식단 작성 문제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급기야는 신장질환자한테 사용하는 식품교환표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나 뭐 비만, 일반적인 질환에서 사용하는 식품 교환표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신장질환자한테 사용하는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까지 첫 등장을 했어요. 아주 이제 처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신장질환자한테 사용하는 식품교환표에 뭐 식품군의 구성 정도만 물어보는 거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이제 그 열량 보충군에 대한 일회 섭취 분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식품들이 거기에 이제 구성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를 주고 신장 질환자가 열량 보충을 위해서 열량 보충군에서 우리가 몇 교환 단위를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식품 교환표에 대한 거는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간성 뇌증 환자와 관련해서 나왔지만 질환으로 우리가 또 이제 식사요법이 되게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위장 질환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뭐 저잔사식을 해야지 될 때 사용하는 식재료의 종류들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죠. 뭐 이런 경우, 뭐 저퓨린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좀 식재료 선택에 있어서 질환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교환표에 대한 다시 한번 완벽한 암기와 그리고 그 일회 분량에 대한 정확한 기억, 그죠? 암기하셔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 이제 위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 질환은 너무나 많이 나올 것이고요. 간 질환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신장 질환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자세하게 봐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도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교환 단위수 그러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식품군의 명칭, 이런 거, 신장질환자를 위한 거니까. 그러고 만성 콩팥 질환자인 경우에 부적절한, 특히나 여기 채소군이라든가 뭐 과일군이라든가 이런 거는 칼륨 양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칼륨이 많은 거, 적은 거에 정말 속해 있는 식재료들,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적절한 채소 한 가지가 결국은 칼륨이 많은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보는 거, 이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답에다가 쓸 때 활용을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냥 주는 지문이나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답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식품교환표 이용하고 뭐 질환, 대사적 변화, 식품교환표 이용하는 거, 그래서 식재료 선택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사요법. 생사 중에서 식사요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식사요법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질환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죠, 고혈압도 있고, 뭐 심혈관계 질환도 있고, 빈혈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생사 영양 중에 영양 판정이에요. 영양 판정도 이제 쭉 5개년도의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쭉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건 안 되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건 어떤 측면에서 보려고 하냐면,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3개 영역이 있습니다. 3개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매해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온 영역이 생화학적 조사예요. 생화학적 조사. 생화학적 조사. 이거는 거의 시그니처죠. 영양 판정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연이 나왔고, 단백질 영양 판정, 그리고 비타민 B6, 철 나왔고, 이제 이렇게 여기 단백질 에너지 영양 분량을 물어보는데도 역시나 또 알부민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게 BMI 이런 게 나오고, 특히 입원 환자에 대한 영양 판정,
나왔어요. NCP는 전에도 살짝 나왔던 적이 있었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양 판정 도구, 검색 도구에 대한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 중요한 이제 시험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들이 있죠. 이런 시험에서 공부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문제는 이제 제한적으로 나와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떤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나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에서 틀리고 남들이 잘 못 맞추는 어려운 문제도 틀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틀리고 남들이 잘 못 맞추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맞춰. 이게 몇 개나 나오겠어요? 남들 다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가 몇 개나 나올까? 전체 나온 중에. 이제 좀 약간 영리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다면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틀리면 나한테는 좀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뭐 한두 문제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4점짜리 문제 중에서 4점 덩어리 큰 거를 하나를 확 이상하게 내지는 않죠. 좀 쪼개진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또 시험 트렌드가 작성 방법을 보면은 그 안에 또 문제 가지수가 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네. 나뉘어져 있거나 뭐 2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뭐 2점, 2점, 뭐 이렇게 여기 뭐 2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쪼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깊숙이 막 진짜 나올지 말지한 심도 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는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답을 쓰는 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예, 특히나.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답을 썼을 때 그 답을 보면 잘 쓴 답안이 있고 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 하는 답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 판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영양 판정은요. 요런 이제 나옴직한 그리고 나왔었던 이거는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나왔었던 문제는 또 안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건데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 내. 근데 내가 그 문제 해석을 잘 못했어. 이래가지고 답을 바르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험을 보는 그런 환경 자체가 긴장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영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가 완벽한 답을 쓸 수 있도록 요 언저리까지 이제 알아두셔야지 되는 거죠. 언저리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왔었던 거. 지금 보면은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은 거의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가 빌드업 문제를 풀 적에도 그거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내게 하고 막 내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영양 판정을 공부를 하실 적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작성 방법 보면은 영양 판정 지표로 사용할 때 장점, 주의할 점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혈청 아연 농도가 뭐 적합한 이유가 아닌 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 뭐 디귿 상황에서 디귿이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걸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는 영양 판정을 할 적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영양 판정 시간에 쭉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영향 요인. 영향 요인이 뭐죠? 오해석할 수 있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양 상태가 반영돼서 이게 뭐가 감소했어. 그러면 정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이게 감소되어진 결과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미 나왔었던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오해석할 수 있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혈청아연 농도에 영향을 주느냐. 이 혈청아연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꼭 영양 상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 문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제 이 크레아티닌 배설량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오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석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양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사람의 사례에서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줬어. 뭐라고 줬어. 근데 영양 상태는 식사 섭취 조사량을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농도가 감소 또는 증가했어. 그런데 이 사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골라라, 써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영양 판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미 나왔던 문제에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양 판정 지표들도 이제 그런 정리들이 필요합니다. 오해석하는 영양 요인, 모든 영양 요인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출된 영양소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에 나도 맞춰야 합니다. 반드시 나도 맞춰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답을 쓰는지 답을 써서 누군가에게 나의 답이 출제자가 읽었을 적에 이 문제의 의도와 잘 맞는지 확인을 받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내 답이 내가 읽을 적엔 다 맞아. 물론 다 맞게 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더 문제의 본질에 맞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기존에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런 답안을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작성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영양 판정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도 철은 너무 많이 나와요. 철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철이 또 나온다. 그래도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도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그 실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벽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양 판정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을 특별히 더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사영양 마지막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입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은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공 A 거의 끄트머리 하단, 전공 B 끄트머리 하단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문도 길고. 그러니까 지문 먼저 읽지 마시고 항상 작성 방법 먼저 읽어서 어디에다 내가 눈에 힘을 빡 주고 읽어야 되는지를 미리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감을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그죠? 통제하는 힘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영양 판정하고. 그런데 이거는 영양 판정은 그래도 내가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게 답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영양교육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른 방향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헤엄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할 적에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을 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출제자의 의도와 내가 답을 쓸 때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문제의 어떤 실마리들을 자꾸 보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있어요. 실마리들이 있거든요. 답을 내가 알고 있는 장기 기억에서 이 답에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어요. 있는데 긴장하고 떨리고 이러니까 그걸 자꾸 놓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야지 되고, 그러면 좀 달리 보이고 넓게 보여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제 문제 실전에 가서 그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양교육 및 상담 필습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나와요. 이렇게 영양 상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변별력을 갖추게 되죠. 이게 좀 변별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이론에서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가끔씩 이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하나의 문제 안에 뭐 A라는 영양교육 이론을 적용했을 때 똑같은 사례인데 B라는 영양교육 이론을 적용했을 때 각각 뭐를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영양교육 이론에 대해서 각자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유사한 개념과 또 차이 나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이게 잠깐 보시면 영양교육 이론 부분에서 나온 거를 보면 뭐 이제 이거 다 이렇게 나와요. 행동변화단계 모델 적용했을 때, 사회인지론 적용했을 때 똑같은 사례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또 막 이거 막 헷갈리고 이거 헷갈리고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연습할 적에 이제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한 가지 사례를 주고서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모델은 꼭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꼭 이런 모델만 써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법들이, 이런 식의 문제의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변화 단계 모델은 이 구성 요소 자체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건 다 이제 아셔야 돼요. 4가지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요 구성 요소 안에 어떤 전략 2가지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왕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양교육에서는 구성 요소가 있고, 구성 요소 안에 또 막 굉장히 여러 개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굵직굵직한 구성 요소를 답으로 써야지 되는 건지,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 초수 하시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작성 방법을 잘 읽으면 내가 이 굵직굵직한 거를 써야 되는구나,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세세한 거를 써야 되는구나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자꾸 놓치는 거죠, 내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회인지론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억에 해당하는 개인적 요인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면, 개인적 요인이라는 건 이미 알려줬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세부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가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왕왕 있는데 보시면 작성 방법에 따라 써라. 기억에서 사용한 건강신념 모델의 구성 요인, 이거에 대한 구성 요인을 2가지를 쓰라고 했고, 또 니은에 해당하는 구성 요인과 그 의미를 각각 쓰라고 했고, 이걸 보면 각각의 이론에서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그냥 바로 답으로 쓰라고 하는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정의를 갖다가 뭐 텍스트에 우리 전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쓰라는 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걸 이해한 것으로 해서 그 텍스트 우리 이제 전공서에 나와 있는 정의에 입각한 개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셔도 저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할 적에 정확하게 내가 그거를 이제 그 개념을 알아야 기억도 정확하게 되는 거라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읽는 요령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은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내가 이론은 열심히 잘해서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보면 아리까리하고 이게 이거야 저거야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과목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알고 있는 것이 문제에 적용되는 그 상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해봐야 돼.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해봐서 아, 이런 상황도 이거라고 대답하는 거구나. 아, 이런 상황도 이거라고 대답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자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기출문제를 자꾸 보시고 기출문제랑 유사한 기출 유사 문제, 또 기출을 기반으로 한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래서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주 많이 필요한 교과목이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과적이기도 하고, 그쵸?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이제, 아, 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뭐 99% 정도 확신을 하려면 연습밖에 없어요. 특히나 문제를 통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교과목이다라는 걸 자꾸 제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도 이제 22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행동 변화 단계 모델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단계 쓰고 의미 쓰고. 그래서 항상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의 정의 이거 잘 매칭을 해서 이런 정도만 나오면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계속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딱딱딱 그거를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딱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거기까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죠.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할 때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의 명칭을 신념을 포함해서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할 때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줘서 결국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구성 요소예요. 이 구성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또 2개의 세부적인 그런 구성 요소,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것들은 다 개념이야. 무슨 개념, 무슨 개념. 그래서 뭐 행동에 대한 태도라고 하면은 행동 신념, 개념이 아니라 신념. 제가 개념이라고 했죠. 신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관적 규범인데 뭐 규범적 신념, 뭐 통제적 신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구성 요소의 명칭을 신념을 포함해서 쓰래. 그럼 이거 쓰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쓰라는 얘기예요. 문제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제 우리가 영양교육도 그렇지만 다른 교과목도 그래요.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너무나 두루룩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안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살펴보지 않아요. 더 살펴보지 않아.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문제예요. 물론 평이하게 내는 문제도 있겠지만 좀 점수가 높고 이렇게 좀 지문이 길고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 작성 방법에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읽고 얼마나 내가 진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신념을 포함해서 순서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쓰라는 거 아니고 여기 나오는 2가지 중에 첫 번째들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만 잘 읽어도 내가 이거를 잘 외우고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갖다가 막 긴장하고 이러면서 잘 못 읽게 되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적 행동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추가된 구성 요소의 명칭을 포함해서 쓰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의 명칭, 구성 요소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구성 요소의 명칭을 써서 쓰라는 거니까 요거 인지대 행동 통제력을 이제 포함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고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되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나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높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의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알았는데 못 썼어요. 근데 실수했어요. 실수가 너무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아직은 이제 이론 막 이제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막바지로 오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다들 다양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누구나 다 기출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을 다 겪게 되십니다. 이 과정 정말 중요해요. 이 과정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또 제가 다른 측면으로도 살펴봤네. 평가 유형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영양교육에서는 실시 과정, 평가 유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영양교육에서는 평가 유형들이 되게 많죠.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 중에 나오는 뭐 투입 자원에 대한 평가, 뭐 과정 평가, 효과 평가가 있고 단위 수업을 하거나 하는 중에 나오게 되는 뭐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그리고 평가, 효과 평가의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란을 겪지 않게 내가 어떤 이제 그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사례를 놓고 이제 그 구별하는 어떤 팁들을 정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인지하고 있으시면은 뭐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빈출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에 뭐 이제 뭐 이게 있고 계획이고 쭉 보면은 요런 거 교육이 실행되는 동안에 교육 대상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 실행되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 실행되는 동안에 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 그거를 갖다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읽다 보면 막 이게 영양교육 실시 과정이 막 나오거든. 그러면 과정평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답 쓰지 않아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앞에 내가 쭉 읽은 것들이 나한테 남아 있어서 뒤의 내용도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읽게 되는, 사실과 다르게 읽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특징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별해서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연결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분류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평가와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맡고 있는 생사 영영에 대한 기출 분석 미리 보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출 문제를 푼다 못 푼다가 아니라 어떤 게 나왔었지? 뭐 난이도가 어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뽑아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거기서 뽑아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문제도 다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예상 문제도 만들어 봐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도 그냥 드립다 기출문제만 이렇게 풀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워밍업이 필요해요. 이론을 하고 좀 시간을 두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마다 평가 영역, 주요 개념, 연도별 기출 풀이들을 쭉 하면서 그런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상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와 연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격 답안에 대한 작성 연습도 가능해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답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낸 사람이 그 사람의 답안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은 내가 내 답안이 출제자의 의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읽혀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칠 건 고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잘했구나, 스스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문제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작성해 보는 그 시간이 이제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두가 저와 함께 하시는 생사 영영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이 문제는 답안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난 못해, 난 안 될 것 같아, 나 이거 왜 모르지, 나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자신감이 괜히 생기나 뭐가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영양교육에서도 그런 거 생기잖아요. 자아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의 어떤 긴장감, 내가 답안 작성하는 데에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문제풀이 과정 언제 시작하나 제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6월 13일 목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생사, 영에 대한 거. 그래서 총 이제 13주, 72시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 조금, 그쵸,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면은 종강이 됩니다. 물론 이 스케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따라오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요것보다 좀 늦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 어쨌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꼭 이 과정을 다 이제 이렇게 쭉 뭐 문제에 대한 첨삭도 받아보시고 하는 과정들을 다 이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영양판정,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순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영양판정과 식사요법을 함께 진행을 하고 뭐 오전 오후로 영양교육과 생애주기 영양학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론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더 중요한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또 쭉 다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암기가 이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답을 쓰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다르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문제 해석 능력도 향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신 분은 답안이 좀 다르겠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출제자 의도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또 봐보시고 그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그래서 이제 최고의 능력을, 그쵸? 최고의 실력을 우리가 시험 보는 날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사영영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안내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이 과목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엘르코리아가 30주년이 됐을 때 사용한 슬로건이라고 해요. 슬로건 뭔지 아시죠?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썼는데 저는 이거를 뒤에서부터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사소함엔 의미를, 사소하지만 사소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 하나를 보면서 저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소함의 의미가 쌓여서 나중에 묵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진지하고 묵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비로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위트가 넘치는 아주 가벼운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제가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이렇게 내 안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적에 진지하면 위트를 하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농담 같은 거를 하면서 나의 긴장감을 좀 낮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소한 거를 건너뛰려고 할 적에 그 사소함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문장도 좋고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이 힘든 임용고시 준비 수험생 생활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사영영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 뵙기를 희망하고 저와 함께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지면서 이 시간을 추억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